웃고 박수치면 괜찮았습니다. 그게 북한식 새해 시작이었죠. 12월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북한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딱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압니다. 새해가 온다는 건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건 또 한 번의 동원이 시작된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평양에서 멀지 않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아직 젊었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이면 우리 직장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지배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우리 직장이 모범적으로 새해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쉽니다. 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번 신년 야회에 꼭 나오라고 당부합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직접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인민반 회의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걸, 그게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기록이 다시 꺼내진다는 걸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말합니다. 새해 첫날 김일성 광장 야회에 우리 반 학생들 모두 참가해야 한다. 한 명도 빠지면 안 된다. 아이들은 대답합니다. 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꼭 가야 돼. 안 가면 선생님한테 혼나. 부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야지.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렇게 새해가 오기 며칠 전부터 북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번에도 빠지면 안 된다. 왜냐고요? 빠지면 눈에 띄니까요. 눈에 띄면 기록되니까요. 기록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튀지 않고 문제 만들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안전하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새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싫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니까요. 박수 치고 노래 부르고 환호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장에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을 당위원회에 보고하니까요. 만약 내가 빠지면 직장 전체가 참가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동료들한테 미안한 일이 생기니까요. 12월 30일쯤 되면 집마다 준비를 시작합니다. 옷을 꺼내서 점검합니다. 새해 행사에 입고 갈 옷 말입니다. 평소 입던 옷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보기 좋은 옷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김일성 광장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곳이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니까요. 그러니까 누추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역의 문제가 되니까요. 어머니는 내 옷을 다림질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잘 다녀와야 한다. 아무 탈 없이.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라는 건 단순히 안전하게 다녀오라는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만들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12월 31일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야 하니까요. 김일성 광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리고 광장에 도착해서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내일 뭘 입어야 하지? 몇 시에 나가야 하지? 추울 텐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새해는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축제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이건 축제가 아니라 의무라는 걸요. 하지만 그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새해 전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몇 집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다른 가족들도 나처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옷을 챙기고 일찍 자려고 애쓰고 내일을 걱정하면서요.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기자. 그냥 조용히 문제없이. 그게 북한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긴장으로, 설렘이 아니라 계산으로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새해는 왔고 우리는 또 한 번 그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곳에서 사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새해 첫날 새벽, 북한의 거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 걷기 시작합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요. 김일성 광장 쪽으로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추웠습니다. 북한의 겨울은 춥습니다. 특히 새벽은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직장에서는 새벽 6시에 집합 장소에 모이기로 했으니까요. 거기서 출석을 확인하고 함께 김일성 광장으로 이동하기로 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옷,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날 밤 다려놓으신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너무 어두워 보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들떠 보여도 안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게 안전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을 나서니 거리에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으로 일찍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기엔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걸어갑니다. 각자의 집합 장소로요. 우리 직장 집합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명단을 들고 서서 한 명씩 확인합니다. 김철수 왔나? 박영희 왔나? 이름이 불리면 대답합니다. 네, 왔습니다. 그렇게 출석을 확인합니다. 누가 빠졌는지 체크합니다. 빠진 사람이 있으면 지배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안 왔나? 옆에 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파서 못 왔다고 합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보입니다. 아프다는 핑계는 늘 있지만 그래도 와야 한다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으니까요. 모두 모이면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김일성 광장까지는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버스가 있지만 새해 첫날에는 버스도 정상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어두운 새벽에 걸어서 가야 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봅니다. 다른 직장, 다른 단위에서 온 사람들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모이듯이 사람들이 점점 한 곳으로 모여듭니다. 김일성 광장으로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걷고 있을까? 정말 우리가 원해서 가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지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야 답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가야 합니다. 그게 정해진 일이니까요. 의심하거나 질문하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김일성 광장에 가까워지면 사람이 정말 많아집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서, 심지어 평양 외곽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옵니다. 광장은 넓지만 그 넓은 공간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광장 입구에는 안전원들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역별로 안내합니다. 이쪽 직장은 이쪽으로, 저쪽 학교는 저쪽으로. 사람들은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직장은 광장 중앙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딱히 좋은 자리도 아니고 나쁜 자리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무대를 보러 온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냥 참석했다는 기록을 남기러 온 것이니까요. 자리에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봅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표정입니다. 그냥 참여하고 있다는 표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추위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경건한 장소이니까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기리는 장소이니까요. 광장 앞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 간부들, 모범 노동자들,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들은 앞자리에 앉습니다. 우리보다 좋은 옷을 입고 우리보다 따뜻한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하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여기 와 있으니까요. 그들도 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니까요. 다만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있을 뿐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장은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몇천 명, 몇만 명,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조용히 서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동료를 봤습니다. 그 친구도 추운지 손을 허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이해했습니다.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참아야지.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광장 위에는 큰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준비했을 것입니다. 무대 뒤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였습니다. 그 초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자동으로 표정을 바로잡습니다. 더 단정하게, 더 경건하게 서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첫날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서서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나처럼 의무감으로 혹은 두려움으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태도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광장 한쪽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신년 경축 공연이 시작됩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허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박수를 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냥 무사히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드디어 무대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확성기에서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년 경축 공연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그 박수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 위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었습니다. 붉은색, 금색, 흰색의 옷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이날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춤을 보면서도 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힘들겠구나. 추운 날씨에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춤을 추니까. 무대 위에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억지로 짓는 웃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겠지요. 그들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였습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이 아는 노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가수가 부르면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힘차게 불렀습니다. 나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안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가사를 생각했습니다. 그 가사는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그 노래를 수없이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행사에서 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입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진정으로 느끼면서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그냥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게 내 의무였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집에 가고 싶다, 발이 시리다,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크게 힘차게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요. 안전원들도 보니까요. 열정이 없어 보이면 기록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손이 아프도록 쳤습니다. 다음은 무용이었습니다. 선군의 노래라는 제목의 무용이었습니다. 군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춤이었습니다. 무용수들은 군복을 입고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총을 들고 행진하는 동작을 표현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면서 옆 사람을 슬쩍 봤습니다. 그 사람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요. 나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으로는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만세! 라고 외쳤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나도 외쳤습니다. 만세! 하지만 그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흘렀습니다. 이게 몇 번째 만세인가? 언제쯤 끝날까? 공연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래, 무용, 낭독, 합창. 하나가 끝나면 다른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수령님 만세. 당의 영도 따라. 최후 승리 향하여. 그런 구호들이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동안 나는 내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계속 박수를 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치고 있으니까요. 나 혼자 멈추면 눈에 띄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도 딴청을 피웁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힘을 빼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게 나도록요. 그러면 덜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게 요령이었습니다. 공연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충성의 맹세라는 순서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맹세문을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목숨으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으니까요.
그 소리는 정말 컸습니다. 광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 큰 소리 속에서 각자의 진짜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내가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 거대한 집단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집단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추위는 더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몸이 흔들렸습니다. 옆 사람이 붙잡아줬습니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무대 위에서는 계속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노래, 춤, 낭독, 그 모든 것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게 신년 경축 공연에서 박수와 노래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겉으로는 열정과 충성이었지만 속으로는 인내와 계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몫을 해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신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북한에서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결정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선택권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직접 봤습니다. 우리 직장에 박동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느라 늘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신년 행사 때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출석을 확인할 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동무, 어디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단에 표시를 했습니다. 그 표시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년 행사에 불참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직장에서 생활총화가 있었습니다. 생활총화는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 모임입니다. 그날 생활총화에서 박동무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박동무는 신년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동무가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몸이 아파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아팠다고? 병원에는 갔습니까? 아니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럼 진단서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단서도 없이 행사에 불참했다는 건 사상이 해이해진 것 아닙니까? 당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박동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날 생활총화는 박동무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그를 비판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변호하면 자기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두 침묵하거나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박동무의 태도는 개인주의적입니다. 혁명적 열의가 부족합니다. 사상 무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박동무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풀이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 박동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가 지목되었습니다. 작업량이 부족하면 박동무 왜 이렇게 일을 안 합니까? 또 지각을 하면 박동무는 또 늦었군요. 아주 사소한 일도 크게 부풀려졌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눈도장이라는 겁니다. 한번 찍히면 계속 감시받는다는 뜻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박동무는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매번 비판받고 매번 사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 행사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게 북한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반에 살던 리 동문의 집이었습니다. 리 동무의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신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심하게 아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인민반장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왜 아이를 행사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리 동무의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열이 높아서요. 인민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참석시켜야 했습니다. 이건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리 동무의 어머니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남는다는 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말로 어딘가에 기록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당원이 되려고 할 때 그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리 동무의 어머니는 인민반장에게 애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이가 정말 아팠습니다. 인민반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 아파도 가능하면 참석시켜야 합니다. 리 동무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집은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 빠지지 않고 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문제가 생긴 집은 계속 감시받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도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신년 전날 나는 정말 아팠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몸이 떨리고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행사 안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픈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야 해요. 왜? 이렇게 아픈데도? 안 가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비판받을 거예요. 그냥 가는 게 낫습니다. 어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셨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아파도 참석해야 한다는 걸요. 그게 더 안전한 선택이라는 걸요.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김일성 광장에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몇 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그냥 안 갈 걸 그랬어.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간 게 맞아요. 안 갔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북한 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당장 몸이 힘들어도 나중에 생길 문제를 피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참석하고 힘들어도 참석하고 그렇게 행사에 나갔습니다. 왜 모두가 그렇게 참석하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순히 충성심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눈도장이 찍히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추워도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피곤해도 나갑니다.
그게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그게 북한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년 행사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기대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새해 행사가 끝나면 몇 가지 혜택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건 배급이었습니다. 신년 명절에는 특별 배급이 나왔습니다. 쌀, 기름, 설탕, 때로는 고기까지도 배급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특히 어려운 집일수록 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나도 기억합니다. 신년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배급소에 줄을 섰던 기억을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명절 배급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뭐가 나올까? 작년에는 쌀 3kg 나왔는데 고기도 나오면 좋겠네. 그런 기대 섞인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배급표를 내밀었습니다. 배급원이 확인하고 물건을 줬습니다. 쌀 2kg, 식용유 1병, 설탕 약간. 많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이걸로 국수라도 해먹자. 그 작은 배급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년 행사에 참석한 보상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나와야 할 배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혜택도 있었습니다. 신년 기간에는 단속이 느슨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모든 게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에는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전원들도 쉬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명절 기간에는 물건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안전원들이 단속을 덜하니까 조금 더 대담해진 것입니다. 나도 그때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비싼 것들도 명절이라고 조금 깎아줬습니다. 언니,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거 조금 깎아줄게요.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나마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통제와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순간은 소중했습니다. 신년 기간에는 감시도 줄어들었습니다. 인민반 회의도 잠시 쉬었습니다. 생활청화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며칠 동안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국수였습니다. 배급으로 받은 쌀로 만든 국수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맛이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앉아서 걱정 없이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그 말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해 행사도 끝났고 배급도 받았고 이제 당분간은 큰 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우리 잘 견뎠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잘 견뎠다. 우리는 또 한 번 무사히 넘겼다. 그게 북한 사람들이 새해 행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행사 자체는 힘들지만 그 후에 오는 며칠간의 안전한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만큼은 감시가 줄어들고 단속이 느슨해지고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시 감시받고 통제받고 동원되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휴식만으로도 사람들은 다시 버틸 힘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년 행사 자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에는 만나기 힘든 친구들을 그날은 광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걸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거나 정치적인 농담을 하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올해도 수고했어. 친구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우리 잘 견뎠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다는 걸, 하지만 함께 견뎠다는 걸요. 신년 행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했습니다. 싫어하면서도 필요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의무와 혜택이 섞여 있고 통제와 자유가 교차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합니다. 추운 광장에 서서 박수를 치던 그 순간들을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오는 작은 안도감을 알았으니까요. 배급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며칠간은 조금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북한식 새해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축제와 의무가 뒤섞인 그런 새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신년 행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북한의 거리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김일성 광장의 무대는 철거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장마당에 가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나는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출근길에 광장을 지나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수만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곳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던 자리에는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광장을 보면서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모든 게 꿈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환호했는데 이제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게 없었던 일처럼요. 하지만 없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에는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동무처럼 한 번 빠진 사람은 계속 그 기록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직장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직장이 모범적으로 신년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올해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작업장으로 흩어졌습니다. 신년 행사는 끝났고 이제 다시 일해야 했습니다. 그게 북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며칠간 받았던 배급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쌀 2kg, 기름 1병,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가족이 함께 먹으면 며칠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장마당에 가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신년 기간에 잠시 느슨해졌던 단속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원들이 다시 장마당을 순찰했습니다. 인민반 회의도 재개되었습니다. 생활총화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북한의 밤은 늘 어둡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장마당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시작했구나. 또 1년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에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또 1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동원되고 감시받고 통제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 그게 북한 사람들의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나는 지금 북한을 떠나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남한에서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해를 다르게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모이고 웃고 축하합니다. 강제로 동원되지 않습니다. 행사에 안 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북한에서 보낸 그 새해들을 기억합니다. 추운 광장에 서 있던 나를 기억합니다. 박수를 치면서도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이라고 생각하던 나를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작은 배급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안도하던 나를요. 그 기억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그게 북한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고 두려웠지만 견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김일성 광장에 모입니다. 추운 날씨에 이른 새벽에 그곳으로 향합니다.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환호합니다. 겉으로는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속으로는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로 원해서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할까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참여하고 일부는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대부분은 두려움과 계산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작은 희망을 찾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북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거기 있었다면 올해도 광장에 나갔을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이 없었을 테니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추위를 무릅쓰고 나가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작은 배급에 감사하면서 이번에도 무사히 넘겼다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게 북한식 새해였습니다. 축제처럼 보이지만 의무였고 기쁨처럼 들리지만 긴장이었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통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시나요?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하시나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새해조차 자유롭게 맞이할 수 없으니까요. 북한의 새해는 끝났지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내일도 일어나서 일하고 동원되고 감시받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살아갑니다. 희망을 찾으면서 작은 기쁨을 누리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들을 기억합니다. 추운 광장에 서 있던 사람들을, 박수를 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을, 행사가 끝나고 안도하던 사람들을요. 그들은 나의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젠가는 진짜 자유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동원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새해를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북한의 새해, 그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북한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통제와 자유, 두려움과 희망, 의무와 저항이 공존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북한 사람들의 새해가 여러분의 새해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답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유란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지를요. 북한의 새해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